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금요 시사계의 간신 간별사 김종대 최강 디펜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제 정체성을 이제 꿰뚫어 보시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하면서도 이게 맞나? 근데 기분 나쁘진 않죠? 뭐 제가 먼저 만든 건데 기분이 나쁠 리가 없죠. 간신. 정말 온통 우리나라의 간신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단독 보도도 간신들에 대한 보도 아니겠습니까? 요즘 간신 서적, 간신 칼럼 이런 것들 저번 시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요즘 왜 읽히겠냐고. 간신이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정치가 어떤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나방처럼 권력 주변에 몰려들어서 그냥 일부는 타죽고 일부는 어떤 성공하는 이런 식의 그 뭐랄까 욕망의 어떤 향연같이 보여지니까 이런 세상의 세태라는 게 결국은 또 그냥 쇠파리 똥파리 불나방 다 꼬이는 말이죠. 저는 이런 악취로 그냥 느껴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간신간별 얘기를 들으면서 매주 금요일 날 하나씩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충신까지는 필요 없어도 간신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냥 정상적인 무명 투명한 신 차라리 간신이 나라를 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두 종류가 제가 이제 이 명태균 게이트 때 좀 이걸 정리를 해드린 게 뭐냐면은 아무리 봐도 세력 판도가 현대판 황관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윤핵관과 현대판 외척 세력이 하고 있는 김건희 세력이 충돌하는 양상인 것 같다. 윤핵관 세력과 김건희 여사 세력하고 충돌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중국의 2000년 역사가 황관과 외척의 그 혈전 아니었습니까? 이걸로 수없이 많은 왕조가 소멸하고 나라가 절단나고 했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보니까 완전히 윤핵관은 신흥 황관 세력이고 아크로비스타에 드나드는 외척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총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외부로 그 갈등이 표출이 되는 양상. 이게 전체적인 세력 판도인 것 같다. 그런데 오늘 뉴스토마토 그 보도가 그러니까 단독 기사 오늘 이준석 의원하고 그 박형환 기자가 했던 내용들 취재했던 내용들이 보도가 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제 이제 명태균 씨가 꿈에서 뭐 저 윤핵관 그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셋이 윤 대통령을 삶아먹는 꿈이다. 아니 뭐 윤 대통령이 수육입니까? 삶아먹게? 수육을 좋아하신다고. 참 끔찍하네 이거. 그런데 오늘 기사는 권성동 제거해주겠다. 맞습니다. 이걸 김 여사 쪽에서 이준석 대표한테 제안을 했다. 그러니까 여전히 보면은 여사 쪽은 윤핵관을 이제 그 아주 못마땅해 하는 불편하게 생각했던 불편하게 하는. 그러면서 처음에 이준석, 김종인 쪽으로 관심을 두었다가 그거는 윤 대통령이 싫어하니까 관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윤핵관을 견제하고자 다른 이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인 게 이제 명태균 씨 같은 이렇게 해서 이 기사에는 아크로비스타 세력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아크로비스타 세력. 그걸 외척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거죠. 여기에 드나든 사람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정치인 중에는 저기 그 박완수 경남지사도 나오고 김영선 의원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가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게 이제 김 여사가 뭐 속된 말로 하면 나와바리 일종의 어떤 그 정말 지긋지긋한 윤핵관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균형추를 원했다. 그럼 왜 그렇겠냐? 그러니까요. 그 본이 핵심을 또 짚어주셔야 되니까요. 저는 검찰총장 청문회 효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사감을 거의 벗었는데 그 검찰총장 청문회 때 김진태한테 당하고 뭐 이렇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이때 김건희 여사는 서울의 소리에 후원금 내고 있었어. 그렇습니까? 그때 서울의 소리에 백은종 대표가
저기 저런 그때 새누리당이었나요? 네. 뭐 자유한국당이었나? 자유한국당입니다. 윤 총장을 감히 치는 네. 이런 자들 응징하겠다고. 그때는 지금하고 거꾸로 된 세상이었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민주당의 검찰총장이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 후원금 내고 이명수 기자한테 속내를 털어놓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게 7시간 녹취록으로 나중에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전부터 김 여사는 이가 갈렸던 거야. 저 윤핵관들에 대해서. 뭐 김진태가 어찌한다? 뭐 어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가 갈렸던 거다. 그래서 뭐 내가 대통령 되면 내가 그 자리 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랬던 이 구조가 이제 구조물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뿌리 깊은 원한이 있었다. 네. 근데 윤 대통령을 본인은 잊은 것 같은데 김 여사가 이걸 자극하면서 끊임없이 그걸 일깨웠던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끌어들이고 김종인 대표도 가까이 하라고 김종인 대표 전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을 만나게 한 게 명태균이고 네. 거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은 하루는 명태균 씨가 전화를 바꿔주니까 김건희가 받더라. 네. 그러더니 남편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더라. 그렇죠. 이렇게 보면 자 전체적으로 김건희는 개혁 보수 세력과 손을 잡아서 저 수구 보수를 치자. 그러네요. 그렇게 보니까. 원래는. 그러면 개혁 보수의 정통 member들을 제대로 검증된 인사들을 해야 되는데 김건희가 너무 급해. 네. 그래서 이준석, 김종인까지는 이해가 가. 그 다음에 어중이 떠중이 이제 받아들였다. 이러면서 섞여.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체불명의 또 괴물이 되고 그런가 하면 윤핵관은 대통령을 장악해서 이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뭔가 교도보를 장악하고 이제 당을 황강 카르텔 당으로 만든 거지. 네. 황강 카르텔 당으로 만들어서 이준석을 제거하고. 그러네요. 그때 앞장선 사람이 뭐 여러 명 있지만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 지금 비서실장이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금까지 권력이 전혀 상이한 집단이 이 톱니바퀴가 안 맞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삐걱삐걱대 왔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삐걱댔었고 뭐 지금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한동훈 대표하고도 좀 갈등하는 한동훈 대표는 어디 쪽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모양새인 것 같네요 결국은. 근데 한동훈은 처음에 김건희 여사하고 긴밀하고 밀착된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당에 와서 보니까 뭐 김건희 여사가 당무에 개입해서 위험 수위까지 가고. 그래서 익십 같은 문자에서 익십이 나왔던 거죠. 이건 위험해. 이건 뭐야? 이렇게 위험 수위까지 가고 완전히 윤핵관들은 따로 놀고. 네. 이 꼬라지를 본 거지 이제 한동훈은. 자, 다시 또 윤핵관 뭐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단독 중에 좀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김진태 강원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은 입장 발표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얼핏 보도를 했던 게 뭐냐면 본래 컷오프 됐다가 강원지사에 컷오프 됐다가 충성맹세를 김건희 여사한테 한 다음에 다시 경선으로 부활해서 강원지사가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 내용의 출처가 이준석이라고 오늘 보도한 겁니다. 그렇죠. 네. 이준석이 얘기해 준 거다. 자, 이제쯤 되면 김진태 지사가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이름만 나오면 다 쥐지군도 조용하고 그냥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데 저기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의원은 사실은 뭐 김진태가 좋아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황상무가 나가면 지고 김진태가 나가면 이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닌 게 아니라 김진태 컷오프는 잘못됐다는 입장이에요. 이준석 의원은 당시 대표는. 그래서 천막 농성장까지 찾아가서 이불도 선물하고 이렇게 자기는 김진태를 지지했는데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어쩐 일인지 김진태는 안 된다고 초반부터 컷오프 시키면서 5.18 망언을 이유로 들더라. 그래서 이건 본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김진태 입장이었죠, 사실. 그랬는데 김건희 여사가 개입하고 해가지고 명태균이 개입하고 그래서 김진태가 무슨 피트니스 클럽인지
운동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운동하는 대로 찾아갔다. 직접 찾아가가지고 뭐 무릎을 꿇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충성맹세를 했다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면 할 말은 뻔하죠. 네. 지난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에 그거가 사실 크잖아요. 가장 공격했습니다. 김진태.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네. 이런 부분은 지난 일은 이제 잊어주시고 네. 아니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안 할 수가. 그렇죠. 이걸 남겨놓고 뻔뻔하게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은 얼마나 혐오스럽겠어. 그러니까 먼저 풀 거는 풀자고 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얘기를 했겠지. 그러면서 마음을 녹이려고 그냥 강아지가 왜 이렇게 주인 만나고 센 사람 만나면은 발랑 누워가지고 배를 보여주잖아. 네. 그래가지고 자기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권력에 빌붙는 개와 고양이의 수법이잖아. 네. 그래가지고 배를 쓰다듬어주면 되게 좋아해. 그런 식으로 발라당 자빠진겨 이게. 발라당. 그래가지고 마음을 녹이고 이제 지난 일은 잊고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네. 내가 좀 한번 바치고 싶다.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을 들들 볶아대는 거 아니야? 네. 풀어주라고. 해줘라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뭐 어떻게 했겠죠. 그리고 어쨌든. 그래야 이긴다는데. 네. 그 들들 볶아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 내가 왜? 그러니까. 자존심 상했지 않겠습니까? 그 청문회 자리에서 아마. 계속 남아 있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네. 하필 김진태냐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런데 빨리 지금 전화하라고 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결국은 전화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이게 개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강원지사, 또 경남지사도 지금 윤한홍 의원 이거 출마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또 막았다.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중간에 개입돼 있고 이 얘기를 누가 해줬냐 하면 이준석 의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천 관련 아는 사람은 공천위원장하고 당대표밖에 없잖아요, 사실. 당시 당대표는 이준석 의원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명태균의 허세라고 했던 게 허세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거를 이번에 이건 이준석의 입으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크로스 체킹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네. 그렇게 하고 실상을 알고 보니까 더 끔찍해요, 이게.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어요. 어떤 측면입니까? 윤 대통령이 원래 국민의힘을 불신했고 입당하기 싫었다고. 네. 그런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거기 자꾸 입당하는 문제보다 빨리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셔. 좀 이렇게 가.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런데 거긴 당도 없고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명태균이 이제 또 끼어들어가지고 일단은 이준석, 김종인부터 이렇게 엮어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프로그램을 짜자고 조언을 했겠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이렇게 하다가는 시간도 없고 그러다가 또 그랬는데 마침 윤핵관이 강아지 마냥 쫓아오네. 네. 그래가지고 또 잘못이겠다고 살살 꼬시고 이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었다. 진동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그 2021년 7월 말에 입당을 하기로 한 건데 입당하다 보니까 윤핵관들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드디어 우리가 장악했다. 그럼 첫 번째 프로젝트가 뭐냐? 이준석 제거죠. 그게 이제 그 다음 해 현실화가 된 거지. 지방선거 끝나고.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후에 우리가 좀 몇 장면, 이 보도 내용은 아니지만 기억나는 게 대통령실에 그 행정관들 많은 그 사람들이 장제원 의원이나 국회에서 갔던 사람이 많았었는데 또 일거에 다 나옵니다. 나와서 그 이후에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람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 모든 국면이 우리 계속 얘기를 하지만 윤핵관 측하고 김건희 여사 측하고 다툼의 연속이었다. 그렇죠. 권력 장악 아니면 자리 장악 이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고요. 저희 보도도. 바로 이 점이 그 우리 한국 정당 구조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나는데 이 정당 구조의 폐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게 하나의 인재를 양성하고 당원 민주주의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정치적 엘리트를 선발하고 그걸 통해서 공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는 이게 건강하고 생산적인 그 정당 활동이고 우리 정치관계법이나 정당법에서는 이런 걸 민주적으로 하도록 엄격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나 과정이 다 생략이 되고 그게 아니라 외부에서 사람을 갖다가 전격적으로 영입해서 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일부 간신들이 붙고 이렇게 해서 당 전체를 장악해 들어가는, 말하자면 이런 방식들은 우리의 정당 문화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매우 퇴행적이고 폐륜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당원들이 이걸 또 인정해주고 그렇죠. 받아들였다는 거. 네. 이게 바로 이 역사가 짧고 항상 신생정당 같이 정치 공학을 하고 기획을 하는 이 정치 기술자들이 이끌어 나가는 우리나라 정당 구조의 아주 취약한 성. 거기서 나오는 폐단들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부터가 불안정하고 탄생이요? 네. 즉흥적이며 아하. 동시에 정치적이지 않은 집단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다 그게 지금 오늘날 국정 파탄으로 연결되는 네. 하나의 과정을 형성하고 있는 예, 어떤 우리 민주주의의 고질적인 약점이다 이게. 이런 점에서 이건 단순히 여당의 문제가 아니라 참 정치의 문제다. 그렇죠. 그다음에 예. 당정 관계도 지금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당정 분리를 하면서 이때 민주적 규칙을 성숙시켜 온 나라입니다. 네. 이게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높여가던 한국 민주주의가 이런 식의 수직적인 통제 외척과 황간의 네. 어떤 왕조적 그 대립을 용인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대통령제의 어떤 고질적 폐단이자 약점이다. 그렇죠. 그 총재였던 대통령이 그 당에서 벗어나고 뭐 그랬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총재가 네. 아니고 그런 역사가 있었고 가급적이면 당무 개입하지 않으려고 이제 했던 그 역사에서 다시 반대로 복구되고 잘못되고 가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케이사르 시저가 네. 왜 브루터스한테 암살당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이걸 폐륜이라 그러지만 브루터스는 할 말이 있어요. 네. 자기는 아버지 같은 그 시저를 왜 죽였냐고. 로마 공화정을 수호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시저가 황제가 되니까 이제 여태까지 로마의 공화정의 전통이 다 무너지게 생겼거든. 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아버지를 죽여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힌 거예요. 네. 나는 시저보다 브루터스가 네. 더 로마의 공화정에 충실했다고 봐요. 지금 이런 게 뭐냐면 한동훈이 네. 브루터스가 돼가고 있어. 브루터스 너마저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네. 자,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면 지금 상황이 좀 이게 지금 한간 그거랑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한동훈 한간 외척 지금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관 예. 한강으로 죄송합니다. 예. 환관입니다. 약간 혀를 짧은 환관 제가 좀 경상도 사투리가 있어서 환관 외척 그 싸움 오늘 얘기를 계속하면서 오늘 단독 얘기를 좀 했는데 결국 지금 문제는 한동훈 대표하고 지금 대통령실 특히 추경호 대표 막 싸우는 모습 이게 사실 맞느냐 싶기도 하고 추경호 대표는 또 대통령실 입장을 또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미션을 받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세력 판도를 일단 봐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환관과 외척 싸움에서 한동훈이 다른 독자 세력화를 시도한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4대부 세력이 됐어요. 예. 주로 환관과 외척과 4대부 이 3파전이라고 네. 이게 중국 역사에 다 나와요.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그런 역할을 자임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정면 충돌을 하는 양상인데 네. 이거는 헤어질 결심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말을 넘기면서 예. 이제 본격적인 분열의 이제 그 국면으로 간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 이제는. 피할 수가 없고 지금 여기 특별감찰관 예. 문제도 예. 지금 야당이나 야당 지지자들은 에이 뭐 특별감찰관 그거 뭔데? 그 특감 물타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참 안타까운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뭡니까 그러면? 이 특별감찰관 이석수 감찰관이 그 박근혜 정부 때 약 1년 근무하고 쫓겨나왔는데 그 이석수 감찰관이 최순실의 미르케이 재단 여기 다 내사를 했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근영 씨를 사기죄로 잡아넣고. 다 했네요. 예.
그러면서 이 정권의 신기를 견드리다가 급기야 폭발한 건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하면서부터 폭발한 거거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운용하기 나름이고 좋은 사람을 뽑으면 돼. 특검은 특검대로 그 트랙이 있는 거고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바로 추진하겠다 그러면 난 민주당이 받아야 된다고 봐요. 받아야 된다. 감찰관이 그거 했다고 해서 특검이 훼손된다? 이거는 지나친 기우다. 오히려 이걸 받아서 네. 한동훈과 윤핵관을 분리시켜야 된다. 차라리 예. 이렇게 해야 특검 전국도 유리해진다. 그리고 이런 특별감찰관이 왜 아무것도 아니냐. 이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설령 특별감찰관이 문제 해결책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우리가 보십시오. 고등학교 때 이렇게 책상을 쓰는데 짝꿍이 있어. 네. 사이 좋아. 예. 근데 어느 날 책상에 중간에 금 하나 딱 꺼놓고 줄을 깎죠. 야 이제 서로 이거 넘어오지 마. 이러면은 분쟁이 벌어지면 사이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아무것도 아닌 금인데 이게 권력관계를 바꿔. 특별감찰관 문제는 예? 윤 대통령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받아 지금. 안 된다. 네.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떠들어주면 윤 대통령이 좋아해.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야당도 얘기하잖아. 왜 이거 갖고 목숨 걸어. 더 이상 떠들지 마. 오히려 윤 대통령이 이런 야당 지지자들 의견을 역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진짜 겁나는 건 맞아. 특별감찰관 해야 돼. 이럴 때 윤 대통령이 겁을 집어먹는 건데 네.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정말 이게 별거 아닌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네. 그게 그렇지가 않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경호와 이제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의원들 의견 들어봐야 된다 그러는데 그 의원총회장이 네. 바로 분열의 시작이라고. 이걸 왜 아무렇지도 않게 퉁치냐고. 이거 지금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이거.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그런 거죠. 자, 지금 말한 것처럼 어쨌든 친한 친윤계 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보도 보면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친한계 몇 퍼센트 분석해놨던데 어떻습니까? 예전에 우리 한나라당 때 친이 친박 싸움 했던 거 기억나는데 치열했죠. 그때랑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세력이 다 확실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관망하는 쪽도 많은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데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네. 이런 부분은 그때와 유사할 수도 있죠. 유사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네, 민주당 쪽 야권. 그 존재감이 없었어요. 아주 약했습니다. 예. 약한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저 당은 왜 있나? 당대표가 보통 6개월을 못 가고 맞아요. 허구한 날 싸움질에다가 그때는 한나라당이 뭔 짓을 해도 다 됐을 때예요. 그게 이명박 박근혜 9년의 정권은 아마 민주당이 중세 암흑 시대와 그 같은 거기 때문에 달라요. 그런데 지금 야당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결속돼 있고 그다음에 규모가 큽니다. 이거는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내홍은 그때 내용하고는 의미가 다른 게 그때 내용이 일어나도 야당이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은 좀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확연히 다르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바로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이 민감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대 야당에 대한 트라우마, 일종의 공포 심리가 정권 전반에 지금 확산되면서 11월에 장애 집회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엄령이 내려진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한동훈의 이 지금 어떤 거사라고나 할까? 그러면서 어떤 돌파하려는 데 돼 가지고 추경호 대표 쪽에서는 이거 엄청난 짐을 떠안은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가 이런 당론을 결정하는 게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의총에서 모아지지 않으면 자유투표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특검에 적용된다 그러면은 이건 재앙이에요. 특검에도 당론이 필요 없다 이런 분위기까지 의원들이 나간다. 이렇게 되면은 투표하기도 전에 이미 통과된 거나 다름없는. 특검이. 이러면은 재의결
때 뭐 200표가 아니라 첫 번째 투표에서 아예 200표를 넘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무너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안보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되는 게 풍선 그 오물풍선 삐라가 대통령실에 떨어졌다면서 그것도 행사 중에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 것 같아요. 폴란드 대통령 와가지고 이제 군악대가 뭐 의장 행사가 있는데 그 옆에 떨어졌어요. 그 앞에 오물풍선 삐라가 떨어졌는데 이게 북한이 의도한 겁니까? 아니면 뭐 우연의 일치입니까? 뭐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 이제 드론 사태 연장선에서 보시니까 계속 그 치고받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그 연장선이고 요즘 풍선이 용산에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저 떨어져가지고 저걸 죽고 있고 뭡니까 저게? 이게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마리 앙뚜아네트, 안네트라고 앙뚜 안네트. 예, 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북한이 보면은 옛날에 뭐 미국의 주구 괴뢰 정권 뭐 이런 식의 그 원색적인 공격이 많았다면 지금은 무언가 윤석열의 염장을 지르는 걸 결을 타고 들어오는. 어째 알고 저까지 보냅니까 저거를? 남측 언론을 다 관찰하고 있다는 다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 보고 있다는 얘기고. 이런 면에서는 이게 문제가 다릅니다. 거기에다가 대파 표현도 너는 대파 가격은 몰라도 되지만 핵무기로 대파당한다는 건 알아야 된다. 그것도 웃깁니다. 웃기는 얘기죠. 언론을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저희 남쪽에. 그래서 이런 거는 또 하나의 어떤 정당의 논평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이제 심각한 문제는 약이 오른 그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을 미사일로 우리가 때려 부수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 그리고 그걸 대북 심리전으로 활용하자는 한기호 의원 발언이 나왔는데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건 3차 대전이에요. 전쟁이 나는 거죠? 아니 한반도에 뭐 이러면 남북 간에 긴장 고조시키자는 거 아니냐. 어제 의원들은 그렇게 질타하던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3차 대전이에요. 3차 대전. 유럽 전쟁하고 한반도 전쟁이 엮인다는 얘기인데 같이 가니까. 이게 3차 대전 아니면 뭡니까? 이건 국제전으로 가는 거라고. 지금까지는 그 한반도에 갇혀있는 긴장이라면은 그 얘기가 아니라 유럽의 불똥이 한반도로 튀고 한반도가 그걸 부추긴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한반도 이제 분쟁에 개입한다는 얘기로 또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은 나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하고 엮인 제3의 전쟁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3차 대전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란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 공격이 시작되고. 그렇죠. 걷잡을 수 없어.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전쟁이 통제가 안 될 것이다. 2차 대전이 그 세르비아 청년 한 명이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사라예보에서 쏜 총 한 방으로 시작된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유증기가 꽉 차 있을 때 누가 성냥불 탁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조심 관리해야 되는 건데 세계가 영문도 모르고 전쟁에 블랙홀처럼 빨려들었어요. 그게 2차 대전인데 1차 대전도 그랬어. 1차 대전도. 1차 대전도 그런 식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이 지금 그거죠. 1차 대전. 2차 대전은 이제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고 체코를 합병하면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커질 줄은 누구도 몰랐어. 처음에 시작할 땐 다 국지전으로 알았다. 국지전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차 대전에서 4천만 명, 2차 대전에서 6천만 명, 1억 명이 죽었고 사망했던. 그 외에 더 많은 부상자와 피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요즘 미국도 국제 정세를 통제 못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주변 정세와 세계를 보고 있는 게 이게 3차 대전으로 가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 지금 그 얘기를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파병 문제예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파병돼 있다. 미국도 좀 확인을 좀 조금씩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파병이 지금 돼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맞는 것 같아요. 됩니까? 그러니까 가긴 갔어요. 왜 갑니까? 북한이 여기를? 그런데 이제 정확한 임무와 성격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후방 지원이냐,
아니면 주공 전력으로서 전선에 투입되는 그러니까 거냐. 전투 부대가 간 거냐, 아니면 뒤에 군수 지원이나 뭐 시설, 공병, 이런 걸 간 거냐, 아니면 무기 지원 이거냐. 그다음에 지역이 어디냐. 예. 우크라이나 동부의 그 루안스크, 도네츠크 쪽이냐. 네. 아니면 러시아에 들어와 있는 우크라이나를 격퇴하는 저기 크루쿠스 지역이냐. 이 부분도 모호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임무 평가 어떤 성격이 지금 모호한 상태에서 우리가 무기 지원을 먼저 끝내고 미사일로 때려버리자 이렇게 몇 단계를 앞서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성급하고 심각하다. 위험해 보이는 것이죠. 그게 3차 대전으로 가는 논리요. 그 하나만 더 짚어봐야 되는 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군인 출신들 한기원 군인 출신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 대선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트럼프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랑 또 다 연결돼 있잖아요. 트럼프가 되면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거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전쟁이지 미국의 전쟁이 아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지원 못한다. 예. 유럽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전쟁이 지속성이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파병을 한다고요? 우리가 뭐 무기를 살상 무기를 한다고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 그런데 이것도 내가 욕먹을진 모르겠지만요. 지금 예. 한 명도 뭐 보내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요. 네. 이거 연락장교 정도는 보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진짜 북한군이 왔대? 어떤 무기를 쓴대? 이 정도는 확인하는 게 맞다고 봐. 만약에 투입이 된다면. 네. 그러니까 어제 국정감사 때 얘기하고는 좀 다른데 네.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한국군 뭐 군복을 입고 권총을 차고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이렇게 그냥 휘젓고 다니는 거는 안 되는 눈에 거고. 눈에 띄게.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그 정보부나 이런 쪽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왔는가 네. 이것조차 확인하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연락관 정도는 보내는 게 맞다고 봐요. 연락관 정도. 네, 그런데 이게 네. 파병의 형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출장이라든가 네. 이렇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도 전쟁이 아주 격화됐을 때 얘기고 그나마도 지금 단계에서는 정보 요원이 가는 게 맞다고. 그 정도는 가야 된다. 이번에도 국정원이 발표했기 때문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정보 요원을 활용하면 돼. 네. 왜 구태여 군을 보내냐고? 그건 최악의 상황에는 연락관 정도 보내는 건 이해할 수 있다. 네. 그러나 지금 단계는 아직 전선에 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일단 정보 활동이 우선이다. 이런 정도로 좀 정리하시면은 되는 거지. 이 안보에 관한 문제만큼은 일단 진영 논리에 휩싸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것보다도 신중하게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자. 네. 전 그 정도 제안을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안보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최강 디펜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